예,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냐 이후냐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네, 한편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서로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가 뭐 다 저물어 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소식 아직 없습니다. 청와대도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북한에서 확답을 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지금쯤 되면은 아마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일단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과거 경험적 사례 보면은 남북 관계 좋을 때는 그것을 직간접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 제4차 이 남북 장학회담 그때도 북측이 좀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내 답방이 어렵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왜 올해 안에 오지 않는다는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렸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올해 안에 내려올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하는 건데 일단은 일정이 내부적으로 잘 맞지 않았을 수가 있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에 과연 남측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남한에서 뭐 불상사 없이 김 위원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남한에서 혹시 뭐 좋지 않은 시위대라든지 또는 뭐 봉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면하게 될 때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이게 남북 간의 이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관계 전반적인 발전 여기에 김 위원장이 답방을 통해서 얼마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미 관계라든지 비핵화에 있어서도 그런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가.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강경파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이 특수한 체제인데 과연 그 강경파 온건파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선 강경 온건파가 없고 오로지 김정은파만 있다. 단지 강경 온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잘 활용한다. 이렇게 여두고 혹시나 강경파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 다시 말해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아주 중시하는 특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남쪽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기 불을 태운다든지 또는 뭡니까 이 산무자에 대한 화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것을 다 리스크 다 감수하고 오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스컴 생방을 타고 전 세계에 퍼졌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 답방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경우 이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관료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담보 또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검증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답방은 좀 기술적 어렵다. 이런 이 당 관료들의 조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양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연내 서울 답방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일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내부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합의사항을 잘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북미 간의 뭐 실무급 회담이라든지 또는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실무자 간에 1월, 2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개의 장소를 가지고 제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밑적으로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적인 이 문제에 의해 가지고 답방 이것이 좀 이 지연된다 이런 걸 볼 수 없고 단지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 7주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하면 항상 뭡니까? 추모, 이것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면 국내 정치 일정, 이에 대해서 조그만 여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연내 답방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언제 올 것인가 또 다른 날짜를 또 저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기점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일 것 같거든요. 크게 보면 언제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마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서로 정상 간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의 의미가 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북미 개선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징검다리나 또는 이걸 촉진하기 위한 뭐 그런 중재의 역할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 그다음에 공동의 번영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에 모여가지고 북미는 북미대로 하되 또 남북은 남북대로 간다는 이런 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예. 남북 간의 어떤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결과가 좋으면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어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킨 그런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효과가 크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남북 간에 좋은 어떤 결과를 내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촉진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장단점을 굳이 따지자면은 뭐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이 소위 민족 자결이라든지 그런 건 여러 번 천명이 됐지 않습니까? 민족 자결의 원칙,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 같고 또 되어야 한다고. 네,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놓고 보면 남북 관계는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군사 분야에 있어서 합의도 굉장히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답방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답방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합의대로 9.19 합의대로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준비 단계예요. 무슨 뭐 준비 회담하고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은 이 평화 부분, 군사 합의서의 이행이라든지 또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남북관계 전반적인 경협이라든지 다른 사회 문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과연 이 남북 간의 서울 답방 또 정상회담 새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사항도 배려를 해주겠죠. 또 이제 미국과 어떻게 앞으로 신경전을 벌일지 그런 고려도 분명히 하고 서울 답방 일정을 잡을 거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서울 답방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1월이나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연내 김정은 의원 서울 답방 이것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선 답방 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 구도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북미 간 제2차 정상회담이 2월 달에 열린 다음에 1월 달에 또 답방할 수 있고 혹시나 또 1월 달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2월 달에 답방할 수 있고 이 모든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 남북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북미 관계는 조금
정세 상태다. 이 정세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재자의 역할하고 지금 또 역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국과 북한 모두 관리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좀 있지 않겠까. 네.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무런 대화 문의접촉 없이 관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은 착실히 잘하고 또 이 미국, 북한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실무급, 고위급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화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게는 혹시 김영철 이 통전부장이 미국에 방문한다 하면은 폼페이오 장관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좀 설득하고 또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뭔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갈 때는 예. 그 이 6.12 북미 정상회선은 여기 대해서 확실한 이행 의지 플러스 좀 더 진전된 이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뭐 대상이랄까요? 예.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전략적인 예. 이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글쎄요.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군 또 북한군이 지난번 철거가 그렇죠.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검증을 했습니다. 부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이게 지금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서로 담배를 나눠 필 정도고 담서로가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 어떤 또 대상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느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끔씩 또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 그 현역 군인들이 사실 무장을 일부 했어요. 군인들이 150명이 넘게 방문해가지고 11개 예. 초소를 동시에 거의 검증을 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이, 남북 군인들이 또 있었겠죠. 그 전체 다 하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한 200~300명 정도가 동시에 비무장지대에서 거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154명 정도가. 예, 네, 그리고 그 거기는 이제 예. 공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표들이고 예. 전체 이제 관여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모여서 어떤 평화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평화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었고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지피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우리는 60개고 그쪽은 160개 정도인데 우리가 11개, 그쪽도 11개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딛고 더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검증이라는 게 결국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경진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뭐 조금 작은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과연 북한의 GP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 또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의 GP는 어떻게 생겼을까?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거든요. 65년이 지났지만. 예. 지난번에 폭파 장면 잠깐 보셨잖아요. 그건 다 이제 망원경으로 그렇죠. 보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색 연기가 나서 크게 뭐 54m까지 폭발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일단 지하에 또 많은 시설이 있나 봐요. 북한은. 그래서 폭발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GP 제대로 좀 검증이 됐을까? 우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뭐 이 사람의 육안으로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검증이 불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실질적인 그 기기 아주 최첨단의 테스트 기기까지 가가지고 예. 동원대가 됐고 또 그 이후에 혹시나 상호 검증이 조금 불실하다고 의심이 간다 하면은 차후에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히 뭡니까 남북 양쪽에 만족하는 검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이 문 교수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제가 조금 이 지금 이제 GP에 대해서 상호 철수와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드리자면은 예. 이 상당히 뭡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일종의 그 이 남북 간의 9.19 군사분쟁 합의서가 남북한의 종전선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뢰와 긴장, 다시 말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선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비록 남북 양측에 각각 그 이 MDL 군사 분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측의 2km 여기에 대해서만 일종의 뭡니까? 이 긴장 완화, 신뢰 구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남북 미중 이 사자에 의한 종전선언 더 나아가지고 평화협정 됐다 하면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 전체의 이 긴장 완화와 실력 구축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 첫 단계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GP에 대한 철수와 상호 검증 이것은 한반도에서가 65년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같은 말씀하시죠. 것은 소위 GPR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상에서 네. 지하 구조물을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걸 GPR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마이크로파를 써가지고 그 마이크로파를 강력한 걸 쓰면은 한 지하 한 20m 이상 그리고 보통 한 10m 정도까지는 구조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하에 어떤 물체, 어떤 규모의 그렇죠. 물체가 있는지 어떤 확인이 그 가능합니까? 콘크리트라든지 예. 다른 그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혹시 남측에서 북한이 GP를 통해서 땅굴을 파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고 그러지 않았냐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굉장히 이 검증은 그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양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이 기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하고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검증입니다. 유독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은 굉장히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재에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군사 분야의 긴장 완화입니다. 다른 건 다 이 제재에 걸려 있어요. 예. 이러저러한 직간접적인. 그러나 군사 분야는 오히려 그 제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 제재 때문에 그것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봐야 될 것이 과연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설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한이 북침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남한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한의 GDP가 벌써 북한의 50배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군사비,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보다 더 커요.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재래식으로는 이 남한과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선임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핵 무장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이걸 좀 자신 있게 마음 놓고 하려면은 먼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겠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절실하게. 예. 그리고 또 우리도 당연히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이 두 당사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분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다른 것과는 조금 덜 상호작용하고 제재를 받으면서 쭉 이 진행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예.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생각했습니다. 남북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에 있었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천이 안 된 부분도 있었죠. 예술단 박람이랄지. 그 가장 요즘에 관심이 이제 철도 도로 연결 관련해서 연내 착공식 가능하느냐 그 부분인데 오늘 실무협의가 열리죠. 그래서 공동연락사무소 열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착수식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식이 어떻게 되고 누가 또 참석을 하게 되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철도도로 연결돼서 착수식이든 착공식이든 예. 일단 그 남북 양 정상의 그 합의사항이고 또 그 합의를 지금까지 착실하게 이행을 해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도로는 벌써 다 끝냈고 지금은 이제 철도 분야에 있어서는 이 경의선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13일, 203일 동안 지금 이제 동해하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런 착공식, 착수식에 관련 가지고 시기, 장소, 행식, 뭐 행식과 관련되면 이제 참관 일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이 양 정상의 약속 사항이 공동 착공식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되기 때문에 오늘 협의가 잘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북 공동의 착공식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누가 예. 참석할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뭐 고위급이 상당히 오면 좋겠지만도 아마 이 철도도로 관계되는 적어도의 남북 양측의 상, 장관급 이 정도 올 수 있고 혹시나 좀 더 한 단계 더 뛰어넘다면은 좀 상징성 차원에서 이 지금까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총괄 그 점검하는
이것이 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성근 조평동 위원장, 막 이 정도 오더라도 물어 더 좋으면은 그 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청와대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 추진위원장, 예, 또 그리고 임종석 북한은 이 김영철 통전부장, 또 김여정 오면 좋겠죠. 그러나 양측의 최고 지도부인 대통령 또는 북한 김영위원장 참석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김일성 둘째 부인 김성의 사망 소식이 또 들려왔거든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 낯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김성애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 이제 김일성 주석 93년 사망했죠. 예. 둘째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 김일성 주석의 첫째 부인은 이 김정숙 예. 그래서 해가지고 4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태어나서 한 얼마 있다가 사망한 걸 알렸죠. 그러나서 곧장 이제 김성애 둘째 부인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아마 70년대까지는 거의 북한식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일종의 북한에서 권력 투쟁을 했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김성애의 이런 그 아들 김팽일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정숙 여사 첫째 부인의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나름대로 예. 이 권력 투쟁하다가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승리를 했죠. 그 이후에 거의 김성애는 뭐 이런 여성 연맹 위원장 이걸 좀 하다가 아마 이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난 다시 말해 94년 이후부터는 거의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고 예, 거의 예.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제 사망 이런 부분 내에서는 지금 올라가면 이 24년생, 1924년생이니까 예, 예. 94살 정도 이렇다 하면 아마 노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기관에 처음 확인했는데 뭐 사망 원인과 언제 이게 사망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아마 시기는? 지금 예. 그렇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예. 94세 가면 적어도 지금은 이제 이러한 여론, 적어도 이 언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마 올해 정도 사망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황이 방북 추진을 한 실무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다. 저희 한국 언론이 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쪽에서 그 제재 관련해서 북한을 종교 우려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교황 방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종교 상황이 뭐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건 다 아는데 최근에 이에 앞서서 있었던 어떤 인신매매 관련 또 인권 유린 관련 제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 매체도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 굉장히 자극적 요소가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제재, 유엔 쪽과 미국이 독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관계라든지 기타 이 안보 상황이 좀 호전될 때 이런 게 다시 또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제재 문제 같은 것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국무부가 원래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미국 독자적인 그런 제재를 하지만은 이번에는 인권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전에 그저께죠 28일자로 했던 것이 이제 그저께 나왔는데 북한의 3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룡에 예. 포함해서 제재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늘 하던 그것을 국무부에서 그냥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종교 관련해가지고 종교 자료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려 대상국이 있고 감시 대상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려 대상국은 아주 종교적 탄압이 심한 나라. 예.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중국, 북한, 리비아라든지 이런 이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감시 대상국은 이제 조금 덜 하지만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뭐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지만은 이런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북한의 예. 반발이 좀 있지 않나. 도대체 미국이 북미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심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그 제재를 할까요? 이것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 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방금 이제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한 대로 반종교, 그다음에 이제 반인권, 예. 공산국가, 그다음 지금 뭡니까? 테러 지원 국가. 테러도 있죠. 예. 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비핵화가 되고 나면은 그럼 또 인권 문제 끝장 날 거고 인권 문제 끝나면 개혁개방 문제 나오고 개혁개방 문제가 또 되고 나면은 막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가 나오고 그렇다면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붕괴가 아니겠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것이 포괄적 단계적 접근입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이런 현안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의 테이블에 다 올려놓자는 것이죠. 인권 문제라든지 관계 정상화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걸 다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타결하자. 이래놓고 단지한자 타결이 끝나면 이행에 있어서는 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자.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봐라. 지금 이제 지금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차원에 지금 이제 미국은 또 뭡니까? 인권 문제, 종교 문제 들고 나오냐 아니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압박 제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굴복 더 이상의 붕괴까지도 내심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심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봤을 때 아마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은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포괄적, 단계적 이런 접근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간의 고위회담, 정상회담이 한다면은 이 북미 양측 모두 현안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이행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예. 현실적인 해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